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교육의 8번째 강의, 인공지능과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제가 이번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몇 차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무엇인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인간과 AI가 왜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상호 얽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가 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사고하는 존재로서 학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식을 갖고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신물질주의적인 학습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산업혁명의 그 변화를 설명하면서 그 배경을 다시금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철학이자 관점으로 재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포스트 휴머니즘은 약 1980년대부터 학자들, 특히 이제 인문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도 사실은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굉장히 설득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증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원래 사회계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존재인데요. 그럴 때 인간은 도구를 통해서 세계를 개척하고 또 세계는 자연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런 인간과 세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관점이 바로 이제 휴머니즘의 관점입니다. 이때 인간은 세계 속에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하고 뭔가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점점 최근 들어서 이 기술이라는 것들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술이 단순한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뭔가 변화가 모색이 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인간이 기술 없이는 세계와 상호작용,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뭔가 세계와 인간의 관계성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이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개념이었다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러한 변화가 인류에 어떤 변화를 미쳤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교과 지식이 아니라 융합된 지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쉬운 비유가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휴머니즘은 인간이 모든 세상 만물의 중심이 되는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자 철학입니다. 모든 휴머니즘이나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하나의 이념으로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원리나 원칙,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적인 성격을 띠는다는 거죠.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들과 동등한 위치로 수평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인류 중심주의하고 인본주의는 거의 같은 용어다라는 해석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게 얘기해서 인본주의지만 사실은 굉장히 편협한 인류 중심적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철학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포스트 휴머니즘이 교육에서 어떤 새로운 시사점을 주냐면 사실 교육과 인간의 교육 혹은 인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었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사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교육의 목적이 되었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뭐하는 그 어떤 인류사의 교육과 문화가 이루어져 왔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 개념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 같은 대학자들도 교육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모든 가치 이런 것들을 논했을 때 그 개념의 중심에는 귀족 중심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민이나 노예들, 당시 유럽에 있는 노예들은 교육의 대상이자 인간의 대상으로 간주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뭐 명확한 사실이죠. 그다음에 또는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또 이 책에서 나오듯이 17세기 필립 아이리스라는 학자가 아동의 세기, Centuries of Childhood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했던 바는 뭐냐면 17세기에 이르러서야 프랑스의 경우 아동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동들을 이해하고 뭐 성인의 약간 과 비슷한 존재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에는 아동은 인간 존재로 취급받지 못한 어떤 부속품 존재 정도의 관심밖에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칸트와 같은 대철학자들도 철학과 이성을 논했을 때 흑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칸트 같은 그런 철학자들도 흑인은 당연히 백인과 동일한 수준의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루소와 같은 이 철학자들도 교육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수많은 교육학자,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모든 관점들에는 인간들을 수평하고 보편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귀족, 남성, 성인, 그다음에 인종적인, 그다음에 교육적인 차별의 관념을 바탕으로 인간을 간주해 왔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것만 봐서도 인본주의라는 관념은 완벽하지 않고 수많은 어떤 역사적인 이념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계급주의, 남성중심주의, 연령주의, 인종주의, 업적주의 여기 나오는 모든 주의들은 사실 오늘날 사회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편협한 관념들입니다. 자, 그래서 20세기까지 인간의 조건들은 다양한 조건들을 기준으로 내세우면서 인간이냐 아니냐를 선별적으로 판단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와 고양이가 인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생물학적 특성으로 개나 고양이는 인간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철학적 기준으로 AI가 인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당연히 AI는 인간으로 취급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I는 기계적 사물인데 인간 존재, 그다음에 인간 존재의 의미, 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논의하잖아요. AI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세 번째, 폴리티컬 정치 철학의 차원에서 과거에 흑인, 노예, 여성, 피식민지, 장애인들 모두 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중반까지만 해도 장애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고요. 미국에서도 20세기 중반까지 여성들은 장애인, 노예들도 마찬가지고 참정권도 남성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셔널 차원에서 교육의 기관 차원에서 교육받지 못하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retarded, 그렇죠? 뒤처진 이라는 사람으로 간주하면서 어떤 법적인 권한, 어떤 사회적인 그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 조건들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편협한 관점이었다. 이게 인본주의의 본질이다, 뿌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역삼각형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되기 위한 관문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되기 위한 관문들이 점점 앞으로 미래에 가면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인간 범주는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 범주. 자, 과거에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인간만이 유일한 정치적 동물이라고 간주한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또 완벽한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 때만 해도 인간을 갖다가 신으로 비교하고 개와는 동물과는 차별화시켰습니다. 너무 당연한 관점이었겠지만 인간과 개는 동물들은 당연히 다른 존재이고 인간은 신이 되어가려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개념을 확장시킨다면 동물도 인간, 휴먼 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학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인간의 범주에 동물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제가 다시 나중에 정리되겠지만 어떤 생물학적으로 뭔가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특정한 존재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이런 연구가 나오고 있죠. 개도 사람이다 라는 거죠. 얘는 뭐냐면 뉴로 이코노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 경제학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떤 신경의 뇌의 사고들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특히 이제 고등동물을 중심으로 복잡한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학습과 사고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최첨단 학문이죠. 그렇죠? 신경과학의 일부겠죠. 그런데 요는 뭐냐면 개가 사고하는 방식과 인간의 사고하는 방식이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애완동물도 사실은 법적으로 따져보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선진국일수록 애완동물도 동물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비슷한 수준으로 동물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하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따라서 또 역사적으로도 개나 고양이들을 인간으로 취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세기, 18세기에 영국의 경우,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당시의 유럽의 제국주의의 경우는, 자, 당시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집단들은 당연히 귀족 집단들이었죠. 왕족 귀족 집단들이었고, 그리고 식민지를 누렸기 때문에 그 계급화된 집단 안에서 왕족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뭐 평민층, 뭐 어떤 상인이나 농사를 짓는 평민층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아프리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 집단이 구분되었을 때 귀족들이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있죠. 이 존재들은 유럽 사회에서 법적으로 평민층보다 더 존중을 받았답니다. 그렇죠? 귀족 계급으로 따면 두 번째 계급에 간주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 생각되었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귀족 다음으로 귀족이 키우는 소유물인 개나 고양이들은 평민들이나 노예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은 인간관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오랑우탄도 인간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2014년에 아르헨티나의 이 오랑우탄 인간으로 판정받았다가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서 보다 좋은 사회인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인 미국으로 플로리다 유인연구소로 이사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5년 만에. 자, 이 여성은 여성 인간으로 아르헨티나 대법원에서 인간으로 판정된 존재입니다. 자, 인간으로 판정됐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 뿐이지 인간 수준에서 사고하고 생활하고 독자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쉘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랑우탄을 보고 오랑우탄이 혼자 독립적으로 어떤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동물에 불과하다 이런 관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도 독자적으로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연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이 현대인들은 거의 상실한 상태이죠. 자, 그러니까 오랑우탄이나 물론 이제 특별한 소수의 어떤 조금 더 다른 오랑우탄보다 뭔가 좀 발달하고 좀 더 스마트한 존재이겠지만 인간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의 케이스가 사실은 인간이란 누구인가, 어떤 존재가 인간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AI도 인간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는 주체성, 자율성, 법인격을 이미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나 여기 영어용 논문 오른쪽 우리나라 논문에서 보이듯이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사람과 동등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논란 중이고 그것도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회는 인정하고 어떤 사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학문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최근에 지능의 차이뿐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이 조금 더 동물보다 스마트하겠죠. 그래서 점점 AI가 인간보다 좀 더 스마트해지게 된다면 이 AI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회에서 같이 섞여서 살게 될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AI에게 사고하죠. 자유의지 있습니다. 정체성 있고요. 인격, 인권 갖추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허락하느냐 마느냐는 그 사회가 결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분간은 인간이 주도하는 사회, 인간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인간이 AI에게 인격이나 인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는 인간 사회가 결정하겠죠. 하지만 그래서 뭐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오픈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런 논의들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20년 전에는 이런 것들 굉장히 찬반 양론이 빽빽했습니다. 50대 50 정도로 굉장히 열띤 어떤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점점 그런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20년 전에 비교해서 오늘날 인공지능은 자율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부인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람직하냐, 옳은 일이냐, 이것은 그 다음 문제로 남아있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식만이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자, 인간의 의식, 뭐, 있죠. 그렇죠. 인공지능 의식을 가질 것인가, 이것도 논쟁의 영역인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일부 학자들은 인공지능 의식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자, 예를 들면, 데넷이라는 학자는 이미 30년 전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consciousness는 존재의 부연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 특히 이제 그 존재가 사고 수준이 높은 존재,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나 개미 같은 존재는 뭐 사고 수준이 의식 수준이 낮잖아요. 그런데 침팬지나 인간 뭐 이런 정도의 고등생물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의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과 같은 비슷한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은 영혼을 의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지만 영혼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의식도 그러한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관념은 20년, 30년, 40년 전의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남았느냐. 인간 주도의 미래가 인간 주도적 세계가 될 것인지 AI 주도적 세계가 될 것인지는 정치 윤리적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 윤리적 문제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집단들, 개인들,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자신의 의지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그런 공간이 정치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폴리시를 관철시키려고 서로 힘을 겨루는 공간이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과 AI가 섞여 사는 미래에서 누가 주도할 것인가는 결국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윤리적 문제라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위성, 정당성, 가치, 정의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를 고민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또 휴머니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또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을 생물종으로 규정하는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인간, 또 휴머니스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냐 아니냐는 금방 생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이냐 아니냐는 이게 어떤 관념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인간 조건들이 점점 미래에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는 동물과 AI가 인간 존재 범주로 들어올 가능성, 개연성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과거의 세계, 이게 과거를 지배했던 세계는 교육받은 백인 귀족, 건강한 남자들이 지배했던 세계였죠. 20세기까지. 그런데 이게 보편적 인간관념, 그 다음에 생태적 확장되죠. 생태적 확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서야 거의 몇십 년 전에서야
생태, 이컬러지, 뭐 동물, 그 다음에 지구 환경을 관심을 갖고 이걸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기후 위기가 오고 있고, 지금 이런 기후적인 그 파국이 언제 올지 정말 눈앞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서 인본주의만을 강조하는 미래의 사회, 교육을 꿈꾼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군주의는 확장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는 앞으로 상호 얽혀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계를 대표하는 것이 인공지능이고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술적 조건들에 우리는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네틱스 트라이앵글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간, 기계, 생물학적인 존재들이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 휴머니즘은 생태 페미니즘에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생태 페미니즘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더너 헤어라는 학자가 1985년에 사이버그 매니페스토라는 논문을 통해서 사이버그 선언이죠. 마치 옛날에 공산당 선언처럼 사이버그가 뭔가 새로운 자신들의 어떤 상징적으로 자신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그런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장했던 바가 결국은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그 구분에 문명, 자연, 그 다음에 인간과 사이보그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인 여성을 새롭게 생태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주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동물이나 사이보그도 새롭게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태 페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은 출발점의 맥락이 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은 탈인본주의적 방향으로 전 세계의 흐름, 세계관을 피력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술을 중심으로 뭐 인간을 개선하고 인간을 증진시키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관념입니다.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한마디로 기술 중심주의적 미래관이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념입니다. 근데 포스트휴머니즘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술을 포용함과 동시에 생태적인 환경, 자연성, 동물성 이런 것들도 같이 포용하면서 뭐 기술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인간과 도구는 공진화해 왔다는 거죠.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기계들을 두려워하잖아요. AI, 로봇을 두려워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왜 AI, 로봇을 두려워할까요? 그죠? 사실 기술이나 AI가 인간을 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기술과 AI 자체가 인간을 해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생성의 인공지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위협적인 응답을 하긴 합니다만 많은 응답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정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회자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을 해왔던 존재는 인간들이었죠. 인간의 탐욕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전쟁 무기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악용되느냐 좋은 쪽으로 쓰느냐 왼쪽을 무기로 쓰이느냐 오른쪽과 같은 어떤 재활 도구로 쓰이냐는 결국은 기계 자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혹은 인간의 어떻게 잘 쓸 것인가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있지만 기계를 인공지능을 단순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뭐 두렵습니다. 저도 솔직히 로봇계와 같은 것들은 저도 인간이니까 두려움이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봇계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로봇계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면 그러니까 민주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 집단의 주도 세력은 인간이겠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물론 인공지능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도 많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제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자 이겁니다. 자,
자, 포스트휴머니즘이 휴머니즘을 반대하는 것도 인본성, 인간성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악한 방식으로 남용되어 왔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성, 야생성, 본능과 인공성, 문명, 이성 중에서 어떤 거를 들여야 될까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이성이 승리해 왔습니다. 자연성과 야생성, 본능은 억누려야 될 존재로 대상으로 여겨져 왔죠. 이성이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성이 승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냈기도 했지만 자연의 황폐와 지속 불가능성도 만들어냈잖아요. 이성만이, 문명만이 주도된 세계사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연성과 야생성과 본능을 조금 더 되찾을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파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요는 자연성을 회복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인간을 인간의 탐욕과 뭐 어떤 욕심, 이기주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I도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아까 의식의 얘기, 그 다음에 주체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물공학적 기술과 통찰력이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몸에서 점점 두뇌에서 해방시켜서 데이터화해서 네트워크, 가상현실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정신은 순수하게 정신적 요소가 아니라 물질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게 신물질주의입니다. 정신과 신체가 서로 통한다. 서로 통하기 때문에 물질화될 수 있고 인터넷이나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물주의적 어떤 학습관, 지식관, 세계관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신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기술적 창조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20년 전에 결국은 그것이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잠재력, 가능성 혹은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학자들의 통찰력을 우리가 빌어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과 인공지능 구별하는 최후의 보른 의식의 역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벌써 30년 전에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인간 범주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인본주의 교육은 앞으로는 물론은 이제 우리가 공교육에서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학교 교육에서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에 의한 교육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거 넘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력, 또 학계에서 어떤 얘기들이 다루어지고 있는가,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교사의 입장에서 혹은 학자들이 다루는 담론의 입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한테 인본주의가 필요 없고 인간과 동물은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학생 정도 수준은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담론 차원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몇 번 안내를 해드렸지만, 자, 인간의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변해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네 가지 분류 중에서 1, 2, 3, 4 순으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 이미 순수한 인간적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인간적 시대는 아프리카 어느 초원에 밀림이나 가보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인류 집단은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지도 않겠죠. 지금 거의 80억 명에 육박하는 많은 인간들이 문명화된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 인간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대도 이미 50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금은 컴퓨터가 인간을 흉내내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앞으로는 AI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맡길 수 있는 능력, 인공지능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를 갖게 되는 거겠죠. 맡겨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얘에게 맡겨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잘 해결될 수가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점점 뭔가 AI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맡기고 컴퓨터에 맡겨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나 위험성이 있는 것인가도 조금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AI는 충분히 주체성, 능동성,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공동된 협력자로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도구로 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AI가 단순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만약에 그것을 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경계해야 되겠죠. 자, 이제 학습의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주의 많은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우리가 근본주의, 원자주의, 구조주의, 탈구주의 시대를 넘어서 연결주의와 같은 신물질주의의 대표적인 이론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많은 학술적인, 학문적인 이론들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이, 이제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물질주의는 신체와 정신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것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은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주장하는 학계는 신학이나 뭐 이런 특별한 아주 소수의 특정한 학문 분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신학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따르는 그런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존재인, 그다음에 초월적인 존재인 신과 인간적인 육체적 자연적인 존재를 구별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다른 학문에서는 거의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95%의 학자들은 이론론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물질주의를 우리는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체화된 학습과 탈체화된 학습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체화된 학습이라는 것은 몸으로 학습하는 게 체화된 학습입니다. 근데 사실 체화된 것과 탈체화되는 것은, 탈체화된 학습은 순수하게 정신적으로 학습하는 게 탈체화된 학습입니다. 그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별해서 썼어요. 지금까지 현대 교육 이론에서는 정신적 학습과 신체적 학습을 구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학습 이론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는 이제 여러 가지 학문적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실생 생물학 관계성을 주목하는 그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신물질주의가 이론론이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어떤 인공지능 컴퓨터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이 이론론적 순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 두뇌는 유기물적 두뇌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등장했고 이게 디지털화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타났고 사고할 수 있는 기계, 딥러닝도 하죠. 그리고 지금 이게 컴퓨팅 기술이 양자, 퀀텀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의 많은 인공지능 공학자들은 컴퓨터 공학자들 지금 무기물 두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기물 두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리콘, 칩셋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의 두뇌처럼 사고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인간 두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현재 모든 거의 대부분의 최첨단 작은 빅테크나 인류 첨단적인 그 연구에서 모두 이 목표를 향해서 이론론적 순환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냐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정치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나오는 생성인공지능의 여러 모델들이 바로 인공지능이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인간 대신에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자, 앞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이 장마르 꼴테라는 학자가 엘란 2000년대가 되면 이라는 주제로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약 7, 8년간 프랑스 잡지에 실었던 그림들을 이제 칼라로 색칠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20년 전에 프랑스 화가가 2000년대를 상상하며 그렸던 그림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런 상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충분히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기술적 도구들이 지금은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기계, 운송수단의 뭐 스타일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됐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상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용 기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직도 인간의 손이 필요로 하긴 합니다만 이런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은 맥락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모습, 학습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교수님이
책을 갈아 넣어 가지고 이 보조원들이 기계를 돌리면 책 속에 있는 데이터가 이 선을 따라서 학생들의 머릿속에 주입되는 그런 상상도입니다. 자, 이런 미래의 교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자, 정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계속 잘 팔로우 하고 있다면 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신물주의적 학습의 기원입니다. 자,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인간이 글자로 된 책을 읽고 그 글자를 해독한 내용들이 눈으로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개념을 통해서 해석되며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교사라면 교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식이 전달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정신적 활동과 물질적 활동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활동과 물질적 활동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신적 활동이라고 하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학습과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은 신물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당시에 전기가 발명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기적 신호로 전달되리라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거 전기적 신호가 아니라 지금은 전기화학적 신호로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그 지식이 디지털 신호로 사람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용화되거나 모든 지식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기술이 실용화되고 구현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학습의 결과가 물질처럼 두뇌 속에 흐른다는 상상은 사실은 구현되기 첫걸음 단계이다. 이게 디지털 기술로 실현되고 있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예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뉴럴링크 칩셋을 환자의 머릿속에 이식하고 그걸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환자가 필요하는 정신적, 신체적 기능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물론 이제 환자, 우리가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정신증 환자들의 손상된 뇌 부위를 칩셋을 통해서 복원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자, 이곳의 메커니즘도 아주 간단하죠. 뉴런과 같은 뉴런이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신호를 갖다가 이 칩셋이 인식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소리를 내거나 손으로 움직이거나 감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거나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뉴럴링크 개발 과정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15년에 뇌결핵병 환자 뇌 임플란트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7월에 폴리머 전극, 약간 그러니까 전극을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세화, 정교화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최초소형 칩셋을 BCI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가 서로 인터페이스,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통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의료 로봇을 시술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혈관이나 뉴런을 손상 없이 낮은 전력으로도 치료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뇌의 생체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200배로 압축하는 기술이 등장했고요. 자, 우선 돼지로부터 실험을 했을 때 냄새로부터 후각 신호를 돼지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그것을 뇌의 뉴럴링크로 연결해서 이것을 디지털 신호로 압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돼지가 예를 들어서 후각적인 자극이 상실한 돼지에게 냄새를 예를 들어 맡게 하고 그 냄새가 이것은 고소한 냄새 아니면 안 좋은 냄새라고 하는 것을 돼지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신호로서 좋은 냄새, 나쁜 냄새로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생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냄새를 뉴럴링크에서 디지털 칩셋으로 구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원숭이 실험도 성공했었죠.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겁니다. 야, 이건 찾아보시면 아마 잘 나올 텐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게임을 시선이나 내가 어떻게 이 막대기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뉴럴링크는 뭐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요. 신경행 장애와 같은 그 신체적인 손상을 보완하는 그런 연구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요 2차 목표가 있겠죠. 정신질환. 이거는 뭐냐면 정서와 성격,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을 뉴럴링크가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로 갈까요? 3차 단계는 인간의 사고를 뉴럴링크가 취합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떤 단계냐면요. 신체적 작동, 그 다음에 정서와, 그 다음에 이런 그 정신질환과 같은 그런 감각적인 작동, 그 다음에 인지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을 뉴럴 링크를 통해서 칩셋으로 저장하고 인식하고 재현하는 것이 기술로 구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를 업로드, 다운로드 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인터넷에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무서운 어떤 미래의 어떤 그 아주 파국적인 그런 기술의 발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양 단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본주의 사회에서 기술 중심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점점 줄어들 거야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인간성이 점점 더 상실되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더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평등하고 어떤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강조의 대상은 AI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AI가 인본주의를 파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가 파괴했습니까? 자본주의, 권력자들, 그다음에 기술을 통제하는 소수 집단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인본주의가 파괴되고 어떤 인간성 상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목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자 모더니즘 시대는 이미 지금 지났고 20세기 초반 19세기까지가 모더니즘 시대였고 20세기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오늘날 지금 21세기잖아요. 이때를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논란이나 논의가 지난 100년간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는 미래 사회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포스트 휴머니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여러 갈래들이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기술 중심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오 휴머니즘은 약간 인본주의에 대한 반성, 성찰을 통해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인본주의를 다시금 회복하자 이런 사람들을 네오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은 생태적인 환경, 기술적인 환경을 모두 다 비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게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인류가 진화해서 미래의 인간과 AI가 뭐 비슷한 존재, 혼합된 존재로 간다. 이런 관점은 사실 일부입니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니까 포스트휴머니즘은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이것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먼은 분명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트랜스휴먼은 인간의 확장, 증진 이런 것들이라면 포스트휴먼은 생태적인 것들도 같이 균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휴머니즘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회의론과 비관론, 낙관론, 비판적 재고론 이렇게 있습니다. 회의론은 자, 미래의 포스트휴먼적 사회를 아예 거부하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래의 사회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미래를 그냥 가리는 겁니다. 눈을 가리는 거라서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네오휴머니즘은 인간성을 지키되 잘못된 인간성을 반성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AI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휴머니즘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반성적으로 제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찾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오휴머니즘이고요. 트랜스휴머니즘은 미래의 기술적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 관점을 갖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비판적 포스트유머니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학문 분야에 따라서 각각 어느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대체로 낙관론과 비판적 재고론이 섞여 있는 거고요. 자연과학자들은 낙관론자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공학이나 기술에 익숙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문학자들은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신 분들이 많겠죠.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향성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